그날 그는 빈 작업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계는 멈춰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강제집행이라는 단어가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렇게 주저앉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속 가공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직원 30명, 연 매출 20억, 대형 건설사와의 계약까지 따냈던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내는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어린 딸은 아빠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투자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고 지인에게 사채까지 썼습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10년은 먹고 산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6개월 만에 엎어졌습니다. 발주사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에게 남은 건 3억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월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했던 부장은 마지막 날 그의 얼굴도 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사장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통장은 압류되었으며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혼자 잘난 척하더니 이 꼴이 됐잖아요. 매일 밤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짐을 쌌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애들한테는 차라리 없는 아빠가 나을까? 하지만 그는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도 그는 무서웠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가에서 소리내어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심장은 뛰고 있었고 숨은 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었고 벽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그의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노트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시작한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자. 멈추지 말자.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8만 원이 전부였고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 손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금속을 다뤄온 그 손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낡은 용접기 하나를 샀습니다. 5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폐자재 야적장에서 쓸만한 철판 몇 장을 주워왔습니다. 그는 고시원 옥상을 작업장으로 삼았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사정해서 한쪽 구석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더 드릴게요.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벽 4시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는 그곳에서 철을 자르고 용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실패작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1시간씩, 2시간씩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그는 드디어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철제 화분 받침대였습니다. 투박했지만 그래도 쓸만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동네 꽃집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필요하신가요? 3천 원만 주세요. 꽃집 주인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거칠어진 손, 초라한 표정.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나 써볼게요. 그 순간 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천 원이었지만 그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화분 받침대, 작은 선반, 철제 소품들.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카페, 식당, 가게,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요즘 안 써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는 사줬습니다. 5천 원, 1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에게 첫 단골이 생겼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사람, 물건은 투박한데 마음이 느껴지네요. 다음에도 만들면 가져와요.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정성을 들여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사포질을 하고 마감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조금씩 그의 실력은 늘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아저씨 손재주 괜찮던데. 가격도 싸고 성의도 있어. SNS에 누군가 그의 작품을 올렸고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맞춤 제작 가능한가요? 카페 인테리어용으로 선반이 필요한데 견적 좀 주세요. 그는 손을 떨며 답장을 썼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진짜 주문이었습니다. 15만 원짜리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매달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밥도 거르면서 오직 그 선반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완성된 선반을 배달하러 갔을 때 카페 사장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요? 다음에 또 부탁할게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고시원 방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 달에 서너 건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할 수는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중고 장비를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주문을 받았습니다. 신생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10개 매장 인테리어 철물을 의뢰한 것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 그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자. 2개월간 그는 미친 듯이 작업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오직 작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손가락은 까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납품일 그는 트럭을 빌려 모든 제품을 실었습니다. 10개 매장을 돌며 하나하나 설치를 도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퀄리티 좋네요. 다음에도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세상이 아직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공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에게는 꿈의 작업실이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철공소 잭이 투박한 이름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블로그에 후기가 올라오고 재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철공소 잭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 예전에 사장님 밑에서 일했던 김 부장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를 떠났던 그 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셨다고. 제가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부장이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매정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부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장님, 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월급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는 부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공방 앞에는 이제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약은 2달치가 밀려 있었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형 건축회사에서 협력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번엔 욕심부리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는 예전의 실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섰다는 얘기 들었어요. 애가 아빠 보고 싶대요.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애 얼굴 보고 싶네요. 그날 그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공방 앞에서 딸을 만났을 때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조금 컸지만 여전히 그의 딸이었습니다. 아빠, 딸이 작게 불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많이 미안해. 딸은 아무 말 없이 아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공방 간판 앞에 섰습니다. 철공소 잭이 그 투박한 간판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기적이었어. 그리고 그는 다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빛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철공소 잭이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방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아뒀던 설계도가 모두 사라져 있었고 완성 직전이었던 맞춤 제작 철제 가구들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낯선 남자 둘이 침입해서 그의 작품들을 부수고 서류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납품 기한이었습니다. 3일 후 납품해야 하는 주문이었는데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장과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우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3일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만듭시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72시간 동안 공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졸음을 참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납품일 아침 그들은 기적처럼 모든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고객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시다니.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그날 그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줬습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방 침입 사건의 배후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예전 동업자였습니다. 5년 전 사업 실패 당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의 책임을 모두 그에게 돌리고 있었고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질투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 동업자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내가 왜 바닥에서 고생할 때 너만 다시 잘 되는 거냐? 공평하지 않잖아. 그 말을 전해 듣고 그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요. 그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죠. 이제 그만 놓아줍시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뤘고 SNS에서는 포기하지 않은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주문은 폭주했고 그는 공방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자. 그는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식당 인테리어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 후 그 식당의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철제 가구들로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봤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그는 아내와 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그는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고 가족을 다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욕심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됩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힘들었어.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빠가 여기 있는 거야. 딸은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최고야. 그 순간 그는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 그를 시험했습니다. 대형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1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거 받으면 우리 10명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부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했습니다.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납기는 6개월, 성금 50%,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하면 중간에 계약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 담당자는 놀랐습니다. 보통은 조건 없이 받는데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또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대기업은 그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직원을 10명으로 늘렸고 공방도 2배로 확장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장계속쟁이였지만 그는 즐거웠습니다. 이번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흐르고 드디어 납품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제품이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대기업 임원들이 직접 검수를 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는 해외 업체에서나 기대했는데 그들은 만족했고 추가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 페이스대로 가고 싶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소박한 고깃집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고 그날 밤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방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재기 클래스 무료로 운영되는 작업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수업 날 10명의 수강생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도 떠났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그렇게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과정이 끝났을 때 수강생 중 5명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그는 공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그 강가를 떠올렸습니다. 죽고 싶었던 그 순간을. 하지만 지금 그는 살아 있었고, 웃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3년차 가을, 철공소 재기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맞춤 제작 공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딸은 자주 만났지만 아내와는 어색한 거리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이혼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같이 살 자신도 없어요. 당신이 변한 건 알지만 아직도 무섭거든요. 또 무너질까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시간을 주세요. 그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사업의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내와 딸을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천천히 가족의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딸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심한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심리적 부담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지난 5년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그는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병원에 찾아가 간호를 했고 딸을 돌봤습니다. 일은 부장에게 맡겼습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부탁합니다. 부장은 흔쾌히 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이 가족 챙기는 거 당연하죠. 2주간 그는 아내와 딸만 돌봤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당신만 원망했나 봐요. 저도 힘들었다는 핑계로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당신의 고통을 몰랐어요. 이제는 함께 할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원 후 그는 아내와 딸을 위해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였지만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해봐요. 이번엔 함께요. 그렇게 가족은 다시 한 집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상이 쌓였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TV를 보고 주말에 마트에 가는 평범한 일상들. 그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공방 직원 중 하나가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가르쳐준 기술로 바로 옆 동네에 경쟁 공방을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분노했습니다. 배신이잖아요. 막아야죠.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축하해줘야지. 그는 그 직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독립한다며. 축하해.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저 때문에 경쟁자가 생기는데 그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하면 되지. 그리고 너도 이제 내 꿈을 펼칠 자격이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직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몇 달 후, 그 직원의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화환을 보냈고, 개업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경쟁자를 축하해주다니.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동료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의 철학은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 언론에서도 이를 다뤘고, 그는 어느덧 철공업계의 멘토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냥 바닥에서 배운 것을 나눌 뿐입니다. 4년 차가 되었을 때 그의 재기 클래스 졸업생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30명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고 10명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졸업생 모임이 열렸고 그들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졸업생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건 기술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 견뎠어. 그리고 아내와 딸이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그의 진짜 성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예전에 살았던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낡고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처음 용접기를 들었던 그곳, 찬바람을 맞으며 철을 두드렸던 그곳. 그는 그 자리에 작은 명패를 걸었습니다. 재기의 시작점. 2020년 영삼월 15일 누군가가 이곳을 보고 용기를 얻기를 바라며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멍한 표정으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5년 전의 자신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업 망했어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그는 청년 옆에 앉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청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철공소 재기. 저도 5년 전엔 당신과 같았어요. 빚더미에 앉아서 죽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전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청년의 눈에 희미하게 빛이 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 청년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는 활짝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봐요. 그렇게 또 한 명의 재기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적을 이제 나눌 차례라는 것을. 5년째가 되는 봄, 그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재기한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PD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방으로 향하는 모습,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 재기 클래스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까지 평범하지만 진실된 그의 삶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촬영 중 PD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강가에 섰을 때요. 뛰어내릴까 고민했던 그 순간. 하지만 동시에 그게 제 터닝포인트였어요. 살기로 결심한 순간이니까요. PD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온라인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나네요. 힘을 얻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송 이후 그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 인생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답장을 쓰다 보면 새벽이 밝았습니다. 어느 날, 한 대기업 회장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당신만큼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기업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사업 실패자, 실직자들에게 창업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커리큘럼을 짰고 수강생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수강생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50명 중 30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15명이 취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한 졸업생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고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고 다시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그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의 철공소는 이제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공방으로 향했고 직원들과 함께 작업했으며 수강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하루씩 사는 겁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그는 딸의 운동회에 갔습니다. 딸은 달리기에서 1등을 했고 시상식에서 그를 찾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그는 카메라를 들어 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견뎠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녁 집으로 돌아와 셋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딸은 신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었고 아내는 웃으며 들었고 그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거창한 성공이나 엄청난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구나. 밤늦게 그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빈 작업장에서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을, 강가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을, 고시원 옥상에서 첫 용접을 시작했던 그 순간을,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메모 하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고시원 방에서 쓴 그 메모였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시작한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자. 멈추지 말자. 그는 그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메모가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철공소 제기엔드 희망공작소. 이제 그의 공방은 단순히 철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주문 5건 더 들어왔어요.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는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철의 냄새, 용접기의 소리, 동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수강생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언제쯤 저도 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처럼 될 필요 없어요. 당신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만 지키면 반드시 당신만의 성공이 찾아올 겁니다. 오후,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비영리단체에서 무료로 장애인 작업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수익은 없었지만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죠. 직원들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업했고 2주 만에 완벽한 작업대를 완성했습니다. 배달날 장애인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감동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눈을 빛내며 작업대를 만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기적을 나눌 수 있어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참 행복해요. 아내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 바닥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주말, 그는 재기 클래스 졸업생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어딘가에 우리의 시작점이 있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어딘가에 또 다른 시작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해요. 하산길, 그는 혼자 뒤처져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바람이 불어왔고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 공방으로 돌아온 그는 재기의 시작점, 명패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철공소 재기 대표 올림. 그는 그 명패를 공방 입구에 걸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보고 용기를 얻기를 바라며. 밤, 모든 일을 마치고 그는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고시원 옥상에서 처음 용접기를 잡았을 때처럼 그는 다시 철을 잡았습니다.
불꽃이 튀고 철이 녹고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재기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마치고 공방 불을 껐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철공소 재기엔드 희망공작소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가 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군가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